여러분 소개받은 일산백병원 내분비내과의 노정현입니다. 여러 바쁘신 중에 제 강의 들어주시러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부탁받은 강의 내용이 당뇨병 예방관리입니다. 당뇨병의 관리가 아니라 우리가 당뇨병 생기기 전에 미리 어떻게 관리를 해서 당뇨병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간단히 한 30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당뇨병 예방하기 전에 그러면 당뇨병이란 어떤 병인가를 먼저 좀 알아야 되겠죠? 당뇨병은 우리 몸에 포도당 대사, 당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일어나는 대사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당뇨병을 우리가 어떻게 진단하냐? 진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재기도 하고, 그 다음 요즘에는 당화혈색소라 그래서 3개월 혈당의 평균을 반영해주는 그런 수치가 있는데 그런 걸 피검사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런 보건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나라에서 적어도 2년에 한 번 이 혈당 검사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해주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이 공복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 공복 혈당을 가지고 당뇨병 여부를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자, 공복 혈당으로 봤을 때 정상은 100 미만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가 나와줘야 정상이고요. 그런데 당뇨병은 126부터 당뇨병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요 100에서부터 125로 나오면 그거는 우리가 당뇨병 전기 혹은 당뇨병 전 단계 혹은 당뇨병 고위험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당뇨병이 생기기 전에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 당뇨병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공복 혈당 외에도 그 외에 이제 당뇨병 검사를 위해서 이 당부화 검사라고 해서 단 물을 마시고 이제 2시간째 검사하는 것을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당뇨병을 진단합니다. 당뇨병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포도당은 사실은 당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리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포도당이 우리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포도당이 우리 몸이 에너지가 있어야 이제 유지가 되는데 이 에너지를 만드는 주요 원천이 되는 게 포도당입니다. 이 포도당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잘 쓰여서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에너지로 잘 쓰이도록 도와주는 게 이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인슐린이 잘 분비가 되고 또 기능을 잘 해야 우리가 포도당을 몸에서 잘 에너지로 쓰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도 제대로 기능을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 인슐린이 몸에서 안 나오거나 아니면 나오지만 제대로 기능을 안 하고 있거나 그러면 이 피 안에 있던 이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잘 쓰여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니까 이 피 안에 있는 포도당은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피 안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제 당 독성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마치 당이 우리 몸에서 독처럼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이 세포에서 잘 에너지를 만들어야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우리 몸의 각 장기들도 제대로 이 에너지를 에너지원을 섭취를 잘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당뇨병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당뇨병은 뭐가 문제냐? 이렇게 혈당이 몸에서 많이 올라가면 몸에서 혈당이 많이 올라간 것, 피 안에 포도당이 많아진 것이 여러 가지 증상을 만든다는 거죠. 많이 피곤하고 이제 많이 심하게 높은 경우에는 물도 많이 마시고 소변도 많이 보고 살도 많이 빠지고 기운도 없고 막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장시간 경과하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돌이키기 어려운 만성합병증을 유발하는 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만성합병증은 우리 몸의 대부분에 있는 혈관들의 문제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있는 혈관이 좁아지고 터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망막증,
그 다음에 이제 콩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콩팥은 혈관으로 꽉 차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 콩팥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막히고 굳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만성 신부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당뇨병성 신증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신경. 그래서 말초로 가는 신경이 나빠지면서 막 손끝 발끝 저리고 아프고 이런 것도 생기고 우리 몸에 이제 혈압 조절하고 이런 것도 다 신경이 관장을 하는데 그런 거에 문제가 생기면 막 혈압도 들쑥날쑥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일 이제 치명적인 건 큰 혈관, 그러니까 심혈관이나 뇌혈관 이런 것들이 좁아지고 막히고 터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것들이 당뇨병 있으신 분들께 4배 정도 더 많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당뇨병 치료의 주 큰 목적이고요. 더 크게 봐서는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당뇨병을 미리 예방해서 이런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당뇨병이 얼마나 많은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에서 2011년도에 400만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요즘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50년, 40년이 조금 덜 지나게 되면 거의 600만 명이 되겠다는 거예요. 3분의 2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당뇨병의 역학의 특징입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고요.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 외에도 이렇게 이제 당뇨병 역학에서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특히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최근에 비만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당뇨병은 마른 당뇨병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서구에 비해서 비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당뇨병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을 했지만 최근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절반 이상이 과체중이거나 비만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비만의 문제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자, 문제 뭐냐면 우리 노인 인구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이 당뇨병은 노년에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어서 이 노인 인구를 가진 당뇨병 환자가 또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당뇨병 역학의 또 특징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많이 당뇨병이 생긴다고 그래요. 젊을 때부터 이제 생활 습관이 많이 변화가 오고 좀 비만한 청소년들이 많아지면서 젊은 층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 정말 늘어나고 있나 봤더니 정말 2001년서부터 쭉 이렇게 꾸준히 당뇨병이 늘어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통계에서도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나이 드시면 많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대로 이렇게 30대, 40대, 50대, 60대 쭉 당뇨병 생기는 유병률이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남녀 모두 그렇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을 하고 나면서부터 급속하게 당뇨병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고령화되면서 이런 당뇨병 환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것을 이런 통계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뇨병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그 원인을 다시 다 드린 말씀인데요. 자, 우리나라의 이 신체 활동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밖에서 신체 활동 하시는 거, 이제 교통이 대중교통, 이제 차 부도 많이 되고 그래서 많이 안 걸으시고 실제 운동뿐만 아니라 평소에 하는 이 활동량 자체가 많이 감소한 것이 당뇨병 주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서구화된 식이 습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식사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 이런 것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체중 비만이 많이 늘어났고 당뇨병 증가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이제 비만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년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당뇨병 증가의 원인이고요. 이 과식을 많이 하는 게 최근에 식사량 이런 식이 섭취 불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당뇨병이 많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똑같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당뇨병이 왜 생겼을까 와서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찬찬히 찾아보면 당뇨병이 생길 만한 위험이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냐? 이제 40세 넘은 이제 연령이 증가할수록 당뇨병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고요. 가족력이 있으면 당뇨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2형 당뇨병, 보통 이제 성인에서 발생하는 당뇨병은 2형 당뇨병인데요.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부모 한 분이 당뇨병이 있으면 한 15% 더 많이 생긴다 되어 있고요. 양 부모님께서 다 당뇨병이 있으시면 남들보다 당뇨병 생길 위험이 30%더 높다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가족력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 혹은 형제분이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 당뇨병 검사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예방하려고 노력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비만하면 더 당뇨병 많이 생긴다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게 이 내당능 장애, 공복혈당 장애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당뇨병 생길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특히 당뇨병이 생길 위험이 내가 당뇨병의 전 단계로 가진 않았는지 그리고 이제 당뇨병이 생기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하시는 게 중요하고 당뇨병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제가 당뇨병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 당뇨병 예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용어가 이제 조금 다른 용어가 나왔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는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포함하는 건데 공복혈당 장애는 공복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에 나오는 분들을 공복혈당 장애라고 하고요. 내당능 장애는 아까 이제 당뇨병 진단하는 방법 중에 단 물을 마시고 2시간째 피검사해서도 당뇨병을 진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당부화 검사를 했을 때 2시간째 140m로 떨어지는 게 정상이고 200이 넘어가면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140부터 199까지는 뭐냐? 그건 당뇨병 전 단계 내당능 장애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다 당뇨병 전 단계를 의미하는 거고요. 당뇨병 전 단계는 중간 이행 단계, 그러니까 당뇨병으로 가는 중간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생길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당뇨병이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거,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당뇨병 전 단계에서부터 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벌써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건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잘 관리하면 이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것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내당능 장애나 공복혈당 장애는 잘 관리하면 정상으로도 간다는 거죠. 당뇨병은 사실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생긴 당뇨병이 아니면,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혈당을 많이 올리는 약을 일시적으로 썼다거나 아주 몸이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당뇨병은 한번 걸리면 낫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뇨병 전 단계는 관리만 잘 하시면 다시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런 단계입니다. 자, 이 당뇨병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병도 같이 오는 게 더 문제입니다. 당뇨병은 이 당뇨병뿐만 아니라 비만, 콜레스테롤 높은 거, 이상지질 혈증, 고혈압 이런 문제들이 같이 잘 오고요. 그런 이유는 이런 질환들이 생기는 중심에 있는 원인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다른 대사질환들이 같이 생기면 제일 문제가 이런 합병증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당뇨병 하나만 있는 것보다. 그래서 당뇨병이 오기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이런 다른 위험인자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지도 같이 잘 봐야 되겠고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역시 같이 조절을 잘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당뇨병 전 단계가 중요하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당뇨병 예방 가능할까? 제가 예방할 수 있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연구에서 실제로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니까 너무나 다행히도 당뇨병이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 이제 건강검진 받으셨는데 공복혈당이 110이라고 말씀을 들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잘 관리하시면 당뇨병으로 넘어가지 않게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좋은 뉴스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방하겠는가? 자,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에서 이 생활습관 개선으로 당뇨병이 예방된다 이렇게 증명을 했고요. 일부는 우리가 이미 당뇨병 환자에게 쓰고 있는 그런 약제들을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써봤더니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게 예방되더라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자, 이 당뇨병이 이렇게 예방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당뇨병이 굉장히 이 당뇨병으로 진행하기 전까지 이 내당능 장애가 비교적 오랜 기간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당능 장애, 당뇨병 전 단계가 생기고 나서 6개월 만에 당뇨병 생기면 그 사이에 예방하기가 힘든데 굉장히 몇 년에 걸쳐서 이제 당뇨병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관리를 해주면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굉장히 선별 검사를 잘 해주고 있죠.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별 검사를 해서 정기적으로 공복 검사를 해서 이런 당뇨병이 생길 만한 고위험군을 우리가 골라낼 수 있다는 게 또 우리가 예방을 할 수 가능하게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이런 당뇨병이 생기도록 하는 이런 위험 인자들, 비만, 신체 활동 저하 이런 것들은 신경 쓰시고 의지를 갖고 노력하시면 교정할 수 있다는 거죠. 교정할 수 있는 인자들로 인해서 당뇨병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병은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몇 가지 연구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렇게 증명이 됐다는 거를 이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연구를 한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3,000명 넘는 당뇨병 전기, 그러니까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3년을 지켜봤고요. 이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당뇨병 약을 먹은 사람, 그 다음에 생활습관 개선을 한 사람 이렇게 세 군으로 나눠서 봤어요. 자, 3년을 지켜봤는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거의 40%에서 당뇨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건강검진 받았는데 공복혈당이 110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내가 그냥 내 습관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내면 3년쯤 있다가 내가 당뇨병이 생길 위험은 한 40%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당뇨약을 먹였더니 그 위험이 한 10% 줄었어요. 생활습관 개선을 하고 보니 한 50% 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습관 개선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여기 보시면 생활습관 개선에서 58%가 감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메폴 약을 먹으니까 이 위약군 대비로 봐서 한 30%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전체 절대값으로는 한 30% 정도가 생겼죠. 그래서 약도 효과가 있지만 더 효과가 있는 거는 이 생활습관 개선이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 이런 거를 증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서 더 효과가 있었나 봤더니 자, 나이에 따라서 봤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 44세 미만, 45세에서 59세, 60세 이상 봤더니 연세 드신 분들한테서 이런 당뇨병 전 단계에 있을 때 생활습관 개선을 했더니 71%로 제일 효과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자, 내 이 나이에 내가 이제 뭐 해서 좋아지겠어? 이렇게 오셔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서 당뇨병 생기기 직전에 있을 때 운동하고 식사 관리하시면 훨씬 오히려 더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60세 이상 있으신 분들이 당뇨병 전 단계로 나오면 그런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비만 나는 뚱뚱하지도 않은데 운동하고 식사 관리하고 뭐 이런 거로 좋아지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비만도에 따라 나눠서 봤더니 이게 이제 덜 비만한 비만도에 따라서 이렇게 아주 비만한 사람, 비만한 사람, 그리고 덜 비만한 사람 이렇게 나눠서 봤더니 비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생활습관 개선했더니 예방 효과 더 좋았다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만하지 않다고 운동 식사 관리 나는 생활습관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비만하지 않은 분들한테서도 이런 당뇨병 예방은 효과가 있더라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중국에서 시행된 연구고 역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서 그 연구를 그 하버드 대학에서 3년 있다 종료를 했어요. 이 연구를 종료하고 역시 생활습관 개선하면 당뇨병 예방이 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원래 살던 대로 그냥 살았고 보니까 조금 지나니까 1년 만에 사는 게 다 비슷해졌어요. 그냥 비슷하게 살고 그러고 나서 10년 있다가 다시 봤어요. 10년 뒤에 다시 보니까 첫 3년 연구에 참여했던 3년 동안 운동 식사 관리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 그냥 비슷하게 살았어도 여전히 계속 당뇨병 생기는 위험이 더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당뇨병 전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 그 초기에 이 생활습관 관리를 시작하시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게 중국에서 나온 연구입니다. 이게 또 역시 굉장히 중요한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도 똑같아요. 똑같이 생활습관 개선하니까 당뇨병 위험이 한 절반 줄었어요. 그러고서 연구가 종료되고 다 본인의 생활로 돌아가고 그냥 비슷하게 살았어요. 비슷하게 살고 연구가 종료되고 나서 한 15년 있다가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연구 시작부터 한 20년이죠. 그러니까 15년은 그냥 비슷하게 살았어요. 서로. 그랬는데 보니까 연구에 들어가서 이 임상 연구 중에 이 생활습관 교정을 잘 한 사람이 나중에 비슷하게 살았어도 20년 뒤에 가면 당뇨병이 훨씬 덜 생겼다는 거예요. 보시면 예, 거의 한 40% 이상 덜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초기에 당뇨병 전 단계다 이렇게 말씀 들으셨을 때 그 처음에 이런 생활습관 관련하시는 게 엄청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앞서 이런 연구들에서 의학은 이제 모든 게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아주 좋은 임상 연구들에서 잘 증명이 된 거예요. 당뇨병이 예방이 되더라. 어떻게 하면 예방이 됐나 봤더니 많은 연구들이 이런 생활습관 개선하는 거로 이제 예방이 되는지를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연구들이 약을 썼어요. 약을 써서 예방이 되는지를 봤고, 이 두 가지가 다 효과 있다고 나왔습니다. 생활습관 개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제 뒤에 잠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약도 뭐 이제 우리가 당뇨병 환자분들한테서 쓰는 약들인데 약으로 이렇게 예방이 된다고 되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생활습관 개선을 하면서도 당뇨병의 진행 단계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되면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약을 미리 쓰는 것도 당뇨병을 진행하는 거 예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당뇨병 예방 목적으로 약을 보험으로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에서 우리나라에서 당뇨병을 예방하기에 제일 좋은 것은 이 생활습관 개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생활습관은 크게 이제 식이하고 운동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당뇨병 교실이 있더라고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 생활습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강의를 이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 정기적으로 하시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운동하고 식사에 대한 말씀을 아마도 더 자세히 해주실 것 같은데 이런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한 식사나 운동이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에서 하는 식사와 운동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게 있죠.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으면 그런 합병증이 있을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당뇨약을 드시거나 주사를 맞기 때문에 운동이나 식사 관리하실 때 이제 저혈당의 문제 이런 것들을 더 신경 쓰셔야 되긴 하지만 기본적인 이론은 같습니다. 식사 내용이나 운동이나. 그래서 당뇨병 이제 뭐 그런 강좌도 참고해서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간단하게 이 예방 식사 그리고 운동 어떻게 할지 간단한 이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영양소가 있고 이 다양한 영양소는 각각 하는 일이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포도당이 나쁜 게 아니라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몸에 포도당이 있어야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당질도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합니다. 이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단백질이나 지방 이런 다른 영양소들이 에너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비타민이나 무기질 이런 것도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뭐 너무나 당연하게 골고루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이유가 이런 영양소들이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게 우리 몸에서 다 일을 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혈당과 관련해서 초점을 맞춰 말씀드리면 특히 탄수화물이 이 혈당으로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 음식을 섭취하면 이 탄수화물은 이 혈당으로 변화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당뇨병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조금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 탄수화물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시면 이것이 이제 혈당을 올리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은 특히 당뇨병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한테서는 좋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간단하게 전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너무 당연하게 알맞은 양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맞은 양이 얼만큼이냐 뒤에 이따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탕이나 꿀 이런 단순당 섭취가 매우 안 좋습니다. 특히 꿀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아침에 내가 밥을 먹는 대신에 식사를 하는 대신에 선식에 꿀 타 먹고 병원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꿀은 굉장히 건강식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특히 당뇨병 위험이 높으신 분들에게서는 이런 단순당은 혈당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음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식이섬유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이섬유소는 여러 연구에서 수명도 늘려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암도 줄여준다는 연구도 있고요. 당연히 당뇨병도 예방해준다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방량은 우리가 기름 많은 음식을 예전에 굉장히 조금 터부시했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똑같은 양을 먹어도 칼로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방이기 때문에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살찌죠. 살찌는데 그게 자체가 적당량만 섭취하시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하고 기름 중에서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잖아요. 어떤 게 좋고 나쁜 거예요. 이 나쁜 기름은 우리 몸에서 특히 이제 이런 동맥경화증 만드는데 많이 쓰이는 그래서 그런 이제 포화지방 이런 것들이 나쁜 기름이고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동물성 지방 이런 데 많이 있으니까 주로는 좋은 기름을 먹자는 거죠. 식물성 기름 이런 것들이 좋은 기름이다 말씀드리고요. 포화지방뿐만 아니라 우리가 트랜스 지방이라는 게 이런 혈관 질환 만드는데 굉장히 안 좋다 말씀드리는데 이 트랜스 지방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튀긴 음식 그 다음에 이제 쇼트닝 같은 거 많이 들어있는 굉장히 기름진 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나쁜 지방을 피하고 좋은 지방을 많이 먹자 이런 게 중요하고요. 소금 섭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염분량이 많아지면 이제 혈관도 딱딱해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짜지 않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약주를 피하시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남성분들 이제 늦게 이제 회식하시는 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이제 당뇨병은요. 다른 나라 다 통계를 보면 조금 운동하고 이러시는 분들한테 훨씬 덜 생기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어떤 이제 생활 정도가 어느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덜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생활 정도 조금 중산층 이상 되면 좀 덜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남성분들이 일하시면서 회식도 많이 하시고 그러셔서 남성분들은 그런 뭐 이렇게 경제적인 상황 이런 거와 상관없이 40대 엄청 많이 생기는 거로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생활 습관, 늦게까지 식사하시고 술 드시고 이런 습관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술 약주하시고 이런 습관, 특히
특히 회식하고 이런 습관 이런 거는 좀 피하는 게 당뇨병 예방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적당량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나의 표준 체중에 맞춰서 우리가 식사량을 권해드립니다. 이게 뭐 이렇게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 계산해 보시면 더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160이거든요. 여자가 한 160 정도 됐을 때 계산을 해보면 표준 체중이 한 54kg예요. 남자 같은 경우에 한 170 정도 되면 한 60kg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루에 필요한 식사 칼로리를 계산해 보면 육체 활동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드셔야 되고 육체 활동이 없는 분들은 조금 덜 드셔야 되잖아요. 그냥 보통 활동하는 사람은 그냥 중간으로 드시는데 제가 이제 키가 160이면 이제 한 54kg로 계산을 하면 보통 활동, 보통 이제 아주 꼼짝지도 않지만 막 운동도 많이 하지 않는 이제 보통 활동을 하게 되면 하루에 제가 보통 먹으면 좋을 만큼의 식사가 1600에서 1800칼로리예요. 여기에 표준 체중이 60kg이면서 보통이신 분들은 한 1800에서 2100칼로리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냥 여자분들은 한 1800에서 1600 드시면 좋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남자분들 활동량에 따라서 키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한 2000칼로리 내외 먹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800kcal의 식당 상차림을 예로 들어 보여드리면 요거는 사실은 심화 과정을 들으시면 이 정도 식단이 나한테 적당하겠네 이렇게 들으시면 이제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런 당뇨 교육, 영양 교육 이런 것들을 좀 들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1800칼로리 식단입니다. 내가 만약에 2끼만 먹는다 그러면 2끼 드시는 거에서 조금 칼로리를 더 늘릴 수 있죠. 내가 이제 하루 3끼를 다 먹는 사람이다 그러시면 보시면 보통 우리가 밥은 한 워낙 먹는 밥그릇에 한 3분의 2 잡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냥 여기는 예로 놔둔 건데 아침을 조금 칼로리를 적게 잡아서 좋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점심에 요 정도예요. 우리가 고기 볶음도 이 사진에서 보시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러니까 생각보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좀 참고하시고 한 요 정도 먹으면 적당하구나. 간식, 과일. 하루에 사과 한 3분의 1쪽 하고 뭐 딸기 한 4-5개 이 정도면 그날 과일 끝. 근데 이제 막 요즘엔 귤이 많이 나오니까 하루에 막 귤도 막 몇 개씩 까서 드시고 이제 그건 우린 너무 필요한 거 이상으로 너무 많은 과일을 섭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일이 아주 좋은 음식이지만 적당량을 섭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운동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역시 여기 운동 교육해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자, 운동은 신체 활동과는 조금 다르죠. 신체 활동이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저 같은 사람은 맨날 앉아 있으니까 신체 활동이 작은 사람이고요. 또 이제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운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신체 활동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신체 활동이 많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다 중요하고 그런데 이런 체력을 늘려주는 거는 그냥 신체 활동보다에다가 이런 운동을 같이 해줘야 이 신체 활동만 많으신 분들보다 이런 체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운동의 효과는 또 역시나 너무나 많은 연구에서 잘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해지고 활동량도 늘려주면서 체력을 늘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폐체력, 근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히 연세 드신 분들한테서 근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에도 뭐 네이버 이런 포털에서 계속 노인 분들한테서 근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다른 만성 질환이 많이 생긴다 막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이제 노년층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육량과 근육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력을 유지하시는 게
건강한 노년의 유지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사망률을 줄여주는 것도 너무나 잘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데 운동은 뭐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근력 운동, 그 다음에 유연성 운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이런 근력 운동, 근육 양을 유지해주거나 늘려주는 그런 근력 운동까지 두 가지를 같이 해주면 제일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유산소 운동은 이제 칼로리를 소모하는 그런 운동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대표적인 게 걷는 거, 조깅, 좀 가볍게 뛰시는 거, 자전거, 수영, 아쿠아로빅, 에어로빅 댄스, 가벼운 등산 이런 것들이 유산소 운동에 해당을 합니다. 자, 심장 순환계 기능도 좋게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산소 능력도 증가시켜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 네. 근력 운동은 이게 근육을 쓰면서 이 근육을 양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제 이 근력 그리고 근육 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이런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셔야 이제 노년에 근육 양이 유지가 되면서 또 이제 건강 유지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밴드, 아령, 이 웨이트 기구 운동 이런 것들로 이제 하는 게 근력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연성을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하는 유연성 운동도 같이 이제 병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운동 빈도는 시작하실 때 일주일에 3일 정도 월, 수, 금 혹은 화, 목, 토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그러면서 천천히 늘려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적어도 일주일에 5번 이상은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주 3일에서 7일 이상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매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력 운동은 주 2회 이상은 해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오래 할 거냐? 자, 얼마나 일주일 동안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주당 150분 이상은 하면 좋겠다. 도대체 이 주당 150분이라는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냐? 앞서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여러 연구에서 생활습관 개선을 했더니 당뇨병이 예방됐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연구들에서 보통은 주당 150분 이상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 이 예방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 5일을 하게 되면 한 번 운동하실 때 한 3, 40분 하시면 좋겠는데 조금 나는 주 5일은 너무 많다 그러시면 난 주에 한 3일 정도만 할 수 있다 그러시면 한 번 하실 때 시간을 좀 늘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하실 때 50분에서 60분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횟수와 그에 맞는 이제 운동 시간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동 뭐 효과적인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름에 아침 시간 또는 저녁, 겨울에 점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추울 때, 더울 때 나가서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런 심장 질환이나 있으신 분들은 너무 춥고 덥고 이런 데서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 운동 강도인데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게 해야 되냐? 그냥 약간 힘든 정도로 하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 운동 강도는 운동을 하면서 약간 힘들다고 느껴지는 정도인데 땀이 나면서 그렇지만 같이 운동하는 사람하고 말은 좀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강도로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편안한 거는 운동이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산보하듯이 이렇게 걷는 거는 활동량이 늘어서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운동의 효과를 얻고자 한다면 조금 몸이 힘들다 느낄 정도까지 운동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하는 운동 팁 뭐 너무나 많이 들으시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니까 매스컴에서도 맨날 많이 나옵니다. 계단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 식후 이렇게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걷는 것이 또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주차 입구에서 먼 데서 주차하고 걸어가고 한두 정거장 미리 내려가서 걸어가고 실제로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2, 3회 근육 운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계획을 갖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시간이 나면 해야지 하면 못 하시죠. 다 바쁘신데 어떻게 시간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거에서 운동을 조금 앞에다 두시고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게 중요하다 내용입니다.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뇨병 전기 혹은 당뇨병 전 단계에는 당뇨병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그 다음에 만성 미세혈관 합병증 발생 위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방을 해야 되겠는데 당뇨병 생기는 것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그리고 일부 약물 치료를 통해서 당뇨병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잘 증명이 되어 있고요. 생활습관 개선이 이 식이요법 그리고 이제 운동요법 이런 것들 그리고 비만하신 분들에서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잘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열심히 잘 들으셔서 다 뭐 너무 예방으로 제일 좋은 게 뭐 같으세요? 몇 번일 것 같으세요? 네, 적극적인 생활 조절을 잘 하시는 것이 당뇨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